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생방송이 열리는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와 있습니다. 봄 기운이 완연한 기분 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주말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차 장관 리스트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는 깜짝 인사도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바로 국토부 장관 내정자로 발표된 원희룡 전 제주지사입니다. 경선과 그리고 대선 기간 동안 소위 대장동 1타 강사로 주목받기도 했었는데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당선이 발탁했습니다. 그 이유 무엇일지 잠시 후에 분석해 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제주지사 출신의 원희룡 전 위원장이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낙점됐습니다. 당선인의 강한 의지다라는 해석과 풀이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주목할 만한 점은 그가 대선 기간 동안 소위 대장동 1타 강사로 반짝 인기를 누렸다라는 겁니다.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아마 가장 잘 아는 사람이다라는 진영 내의 평가도 있는데 국토부 장관에 낙점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꼽아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코드. 이 동아일보 3면입니다. 장관을 점찍은 당선인의 기준 무엇일까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고 김명수 대법원장의 코드 논란이 뜨겁습니다. 인권법 연구회 출신 등 코드 인사 논란이 법원 내부에서부터 불만이 제기됐습니다. 판사들은 해명하라라는 성명도 냈습니다. 법원장 2년 재임 인사의 관행을 깨고 측근으로 꼽히는 코드에 맞는 판사 등이 3년간 재임이 되는 건 인사농단이다. 해명하라라고 법원 내에서 들고 일어섰습니다. 법원이 더 이상 정치화되면 안 된다는 점에 일선 판사들의 의견이 모아졌다라는 뒷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공개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능력만. 한겨레신문 3면의 기사입니다. 함께 보시죠. 앞서서 코드가 논란이 됐다면 윤석열 당선인에서는 이 코드에 신경 쓰지 않겠다. 실력과 능력만 보겠다. 라는 인사 기준 한겨레신문 분석하고 있습니다. 실력주의다. 통합도 파격도 없었다. 8개 부처 장관 1차 후보 지목이죠. 인선을 뜯어보니 캠프 출신 2년 있는 인사를 중용했고 평균 나이가 60.5세. 8명 중 5명이 영남이다. 하지만 윤 당선인은 실력만 봤다. 코드나 지역 안배는 없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잠시 후에 상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를 공개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완박. 한국일보 6면입니다. 완박. 검찰 집단 반발에 화난 민주당 검수완박 가속 페달 밟는다. 민주당이 추진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검수완박에 대해서 사실상 김호수 총장까지 공개적으로 반대를 한 상황입니다. 한국일보 분석에 따르면 검찰의 반발에 민주당이 화가 났다. 그래서 검수완박을 가속 페달 밟는다라고 한국일보는 분석을 했습니다. 입법 강행론 쪽으로 무게 추가 이동했다라는 겁니다. 민주당의 설명은 검찰 기득권 해체를 통한 정상화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한국일보 분석대로 특정 법안이 화나서 가속 페달을 밟는 거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내부의 비판도 있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 공개하겠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무자비. 키워드는 무서운데 내용은 무섭진 않습니다. 함께 보시죠. 역시 손흥민, 또 해트트릭. 손흥민은 무자비하다라는 외신들의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즌 막판 3경기에 6골을 몰아치고 있는 손흥민 선수예요. 이번에도 해트트릭 3골을 연이어 넣었습니다. EPL 득점 1위와 3골 차이로 좁혀졌습니다. 내친 김에 다득점 1위에 손흥민 선수가 오르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정말 따뜻하고 봄 기운이 완연하다 못해 초여름 기운까지 느껴지는 기분 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출신의 교수, 한신대 김수경 교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복심 김병민 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부산에서 강한 민주당 재선 의원, 전재수 의원, 돌직구의 변호사, 손정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잘 오셨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주제부터 공개하죠. 사진 보이시죠? 당선인과 1차 장관 내정자들이 쭉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국민들 앞에 섰다라는 표현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인사 기준은 무엇일까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직접 발표 들어보시죠. 정통 경제 관료 출신으로 국정 현안에 대한 기획 조정 능력을 높이 평가받아온 분입니다. 공정과 상식이 회복되어야 할 민생 핵심 분야인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해가 높은 분입니다. 저는 선거운동 과정에서부터 탈당이나 안배라는 것은 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 부처를 가장 유능하게 맡아서 이끌 분을 찾아서 지명을 하다 보면은 어차피 지명해야 될 공직이 많기 때문에. 자, 제가 대형 미디어월 앞에 나왔습니다. 보통은 여론조사 분석해 드릴 때 자주 나오는데 1차로 발표된 장관 내정자들 인원수가 꽤 많기 때문에 한 분 한 분 제가 지목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윤석열 정부의 초대 내각 인선 후보자입니다. 자, 먼저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의 추경호 내정자가 낙점이 됐습니다. 그리고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의 이종호 내정자, 국방부에는 당선인의 안보 멘토로 알려져 있는 이종석 내정자,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에는 언론인 출신의 박보균 내정자가 발탁이 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는 이창양 내정자, 보건복지부에는 정호영 내정자, 여성가족부에는 김현숙 내정자, 그리고 1차 발표 중에서는 가장 깜짝 발표라는 평이 나오고 있는 카드가 바로 이 마지막 카드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원희룡 전 제주지사, 전 인수위 위원장이 발탁됐습니다. 특히나 이 원희룡 전 지사, 원희룡 내정자와 같은 경우에는 장관 하마평에는 지금까지 잘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전 인사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 국토부나 이 부동산과는 지금까지 직접적인 접점이 없었기 때문에 더욱더 파격 발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원희룡 내정자 같은 경우는 당내의 대선 경선 일정을 같이 뛰었던 대선 후보였다는 점도 상당히 특이하고, 하마평에 오르기로는 뭐 국무총리 후보 정도로 하마평에 오르기도 했었고, 당대표에 도전하는 건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었고, 특정 지역에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는 거 아니냐라는 뭐 분석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하마평이 많았는데 예상을 깨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낙점이 됐습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점인데 당선인의 복심에게 바로 물어보겠습니다. 김병민 대변인. 네. 상당히 좀 독특한 인사들은 없었어요. 예상 외의 반전 카드, 깜짝 인사는 없었는데 당선인이 원희룡 전 지사, 원희룡 전 후보, 원희룡 전 위원장을 국토교통부 장관에 낙점한 이유는 뭡니까? 원희룡 후보를 사실상 저는 낙점했던 이유는 결국은 당선인이 대한민국에서 집권하고 난 다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부동산값 안정을 꼽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값을 어떻게 안정을 시키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윤석열 정부의 성패도 함께 갈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단순한 전문가 출신의 국토부 장관이어서 이 어려운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예. 게다가 부동산 값 안정이라고 하는 건 국토부 내부 혼자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세금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기재부와의 협조가 필수적이고, 또 임대차 3법을 비롯해서 관련된 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면 여소야대 전국에서 국회에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설득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적임자가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런 측면에서 원희룡 후보처럼 나름대로 정무적 판단 그리고 시력을 겸비해 있는 인사가 부동산 값 문제를 풀어내기에
가장 최적임자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들었던 생각은 누군가가 핵심적인 의지를 갖고 이 문제를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원희룡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정치에 차차기의 가능성이 높은 인사로 볼 수 있는데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국토부 장관으로서뿐만 아니라 정치인 원희룡으로서의 미래도 사실은 불투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 문재인 정부 때 이 국토부 장관을 했었던 정치인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부담스러운 자리야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 원희룡 지사의 명운을 걸고 온 국민이 바라고 맞지 않는 이 부동산 문제를 윤석열 정부에서 해결하겠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원희룡 후보자가 내정된 것이 아닌가 기대감을 가져도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당선인이 대선 기간 동안 김병민 대변인이 뭐 모든 일정을 수행했으니까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많았습니까? 대통령 당선인이? 너무너무 심각했죠. 그래서 원희룡을 맡겼다. 그럼 더군다나 대한민국에 있는 무수히 많은 청년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도 내 집 마련의 꿈을 꿀 수 없는 나라는 국민의 상식과 공정이 결여된 나라가 아닐 수 없는 그 상황에 대해서 분노하고 또 이 문제 반드시 바로잡겠다는 의지가 투철했던 만큼 여기에 대한 당선인의 의지, 뜻을 이제는 원희룡 후보자가 받들어서 그 임무 완수해 주길 바랍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원희룡 내정자 입장에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자리임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현 문재인 정부에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청와대에서도 부동산 정책은 참패했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무수히 많은 국토부 장관들이 교체되면서 무수히 많은 부동산 정책들이 나왔는데 하나같이 다 실패했다라는 결과이거든요. 이거를 원희룡 장관 후보자가 만약에 임명이 되면 요거를 맡아서 부동산 정책을 해결해야 하는 게 원희룡 내정자의 가장 큰 임무이고 요 성패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있어서도 직결되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자리일 텐데 국민들의 기억에는 원희룡 하면 대장동 1타 강사로 많이 기억되곤 합니다. 함께 보시죠. 국민들의 고통과 국민들의 눈높이를 국토, 부동산, 교통 분야에서의 전문가들과 잘 전맥시켜서 고통을 더는데 종합적인 역할을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본부장이 유동, 로비 자금에는 다 몰아주기 했던 게 첫 번째 의혹의 점이고요. 측근이냐, 이게 두 번째 점이에요. 의혹의 점, 남욱과 정영학은 대한민국의 떴다방 전국구 선수들, 부동산 개발의 금메달리스트들, 또 완전히 드림팀. 대장동에 대한 사업권, 이 땅을 수익계획으로 할지 가격을 얼마로 할지 여기에 수익 구조를 얼마로 할지 이걸 모든 것에 대한 최종 결정권이 누가 갖고 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갖고 있어. 재명아, 우리 다 걸고 한판 할까? 후보 자격 걸고 한판 할까? 마지막은 이제 이 유튜브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에게 재명아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후보 자격 걸고 한판 할까라고 제안한 영상이었고 지금 이 시각 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부탁드립니다. 정부 과천청사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 내정자가 방문을 한 모양입니다. 이 시각 라이브입니다. 한번 이야기 들어보죠. 정말 어려운 문제, 너무나 큰 책임, 그리고 저로서는 갑작스러운 후보 지명이어서 한편으로는 좀 머리도 많이 아프고 과연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나 많은 조언을 듣고 깊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서민과 중산층들이 정부의 실패로 인한 이 집값의 장벽이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현대판 신분 계급이 되어버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의 아픔과 미래에 대한 절망을 똑같이. 네, 이제 원희룡 국토부 장관 내정자 후보자가 청문회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국토부 내에 청문회 준비팀, 일종의 TF팀이 꾸려져 있고 과천청사에 소위 출근을 한 모습입니다. 굉장히 부담스럽고 갑작스러운 인사 발탁이었다라고 원희룡 내정자 본인도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김수영 교수님, 사실은 기자 출신이지만 저 포함해서 많은 대한민국의 기자들이 소위 물먹었습니다. 뭐냐면
이거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할 줄은 꿈에도 상상 못했어요. 원희룡. 아니, 언젠가는 뭐 어디에 쓰겠지. 뭐 총리? 아니네. 당대표? 무슨 생각이지? 이랬는데 국토부 장관이라니 예상하셨습니까? 솔직히? 솔직히 좀 놀라운 인사였죠. 예. 다들 반응이 어떤 부동산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비록 뭐 제주도정을 책임진 적이 있긴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가 아닌데 갑자기 국토부 장관이라니 좀 뜬금없다라는 반응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이제 그 원희룡 그 내정자도 좀 갑작스러운 인선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사실 예. 원희룡 내정자의 입장에서는 전혀 마다할 이유가 없는 전자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 부동산 문제가 굉장히 경제 문제를 넘어서 정치의 문제가 됐잖아요. 굉장히 그 우리 사회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화두가 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원희룡 내정자가 이 문제를 맡아서 뭐 자기가 있는 동안에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예. 굉장히 성공적인 부동산 개혁과 여러 가지 세제 개혁 이런 것들을 유도해 낸다면은 국민들의 지지를 한 몸에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다음 대선 후보로까지 직행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탄탄한 정치적 입지를 다질 수 있는 자리가 바로 국토부 장관 자리이기 때문에 갑작스럽긴 하겠지만은 원희룡 내정자 입장에서는 여기에서 뭔가 내가 정치적인 승부수를 던져보리라라고 아주 그 다짐하고 있을 것 같은. 제주지사도 했고 대통령 후보이기도 했고 또 대장동 문제를 파고들었기 때문에 원희룡 내정자 입장에서도 일단은 자신 있다.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대선에 자기가 나가고 싶다면 내 업적은 이것이다라는 예. 것을 만들어 놔야 되거든요. 그것을 가장 잘 만들 수 있는 분야가 부동산이죠. 근데 물론 이게 잘 돼야죠. 이게 근데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어떻게 될지는 알아봐야겠지만 앞으로 봐야겠지만 원희룡 내정자 입장에서는 이것을 잘 업적으로 만들어서 예. 내가 5년 뒤에 대선 후보로 나섰을 때 업적으로 내세우리라라는 어떤 그런 장기적인 플랜까지도 가지고 있을 것 예.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동산 얘기하니까 문재인 정부 때 집값이 이제 폭등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집값 폭등의 피해 아닌 피해를 원희룡 장관 후보자 부부도 봤다고 합니다. 오늘 많은 흥미로운 기사들이 원희룡 후보자의 부인 인터뷰가 다시 재조명된 기사가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 8억에 처분한 서울 집 지금 26억이 돼서 부인 입장에서는 속쓰리다라는 인터뷰가 지금 다시 화제되고 있습니다. 왜 26억이나 가는 집을 원희룡 후보자 부부는 그때 당시 8억에 그렇게 팔았을까요? 이야기 들어보시죠. 제주도지사 가면서 도지사 관사에 살 수가 있었는데 예. 한 3,000평이 돼요. 관사가 다 도민의 세금이고 우리 둘을 위해서 이걸 쓰는 거는 말이 안 된다. 예. 그래서 저희가 관사를 영구적으로 어린이 도서관과 평생교육관으로 내놨고요. 그랬어요. 대신 서울 집을 팔고 제주 집을 샀습니다. 예. 근데 저는 솔직히 팔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왠지 서울 집이 좀 더 많이 오를 것 같았어요. 그렇죠. 예. 근데 시세보다 싸게 8억 3천에 팔았는데요. 예. 지금 6년 만에 그게 26억이 됐더라고요. 목동이에요? 목동. 그래서 사실 속이 쓰립니다. 예. 그건 농담이야. 그래 제주에 집이라도 있지만 예. 우리 청년들 또 앞으로 집을 장만하기를 희망하는 많은 분들한테 얼마나 좌절감을 줬습니까? 사실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너무 무능한 정부였다. 아유 이거 보는 저희들도 속이 다 쓰린데 손정희 변호사님 그때 8억 3천에 팔았는데 6년 만에 26억이 됐다고 하면은 저는 그쪽을 쳐다보지도 않을 것 같은데 속 쓰려서 왜 이렇게 판 겁니까? 8억에 싸게. 일단 제주도지사로 내려감에 있어서 서울이 이제 집을 보유하기보다는 제주도에 이제 집을 보유해야 네. 되고 또 다주택자에 대한 비판도 있었기 때문에 예. 매도를 하고 이제 제주도에 매수를 했던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제주도도 사실 6년 동안 굉장히 집가가 많이 오르기는 했습니다. 네. 근데 서울 핵심 지역인 목동보다는 좀 덜 올랐던 걸로 보이고 사실 좀 부동산을 아시는 분은 목동 집을 왜 팔어? 이런 말 바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실 서울이나 수도권에 집중돼서 이 1주택을 선호하는 똘똘한 한 채를 가지려는 움직임도 있었는데 네. 이 모든 문제를 이제 해결해야 되는 것이 원희룡 이제 지사의 입장이 된 게 아닐까, 그 후보의 입장이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부동산 문제 굉장히 어렵습니다. 누군가가 이것을 가격을 안정화시킨다는 목적으로 어떤 정책을 했을 때 오히려 이제 반작용 효과가 나오는 사안들을 우리가 많이 봤기 때문에 아무리 잘 짜여진 설계라고 하더라도 부작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거를 정말 제대로 이제 세심하게 이제 그 설계를 해야 되는 역할을 맡았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조금 더 책임감 있고 사명감 있는 태도가 나오면 좋습니다. 일반 시민들이야 내가 집 팔았는데 얼마 올라서 너무 속상해, 또는 그때 내가 샀어야 되는데 못 사서 너무 억울해, 이런 건 서민들이 이야기하는 거고 네. 큰 그림 속에서 부동산 정책을 잘 안정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포부를 이제 원희룡 후보가 이야기해 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몇몇의 고위공직자가 현 정부 내에서 내가 강남 살아봐서 아는데 모두가 다 강남 살 필요 없어, 뭐 이런 얘기 해가지고 국민들의 지탄을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일단 원희룡 후보자 부부는 서울에 집이 없습니다. 그것도 26억이나 갈 집을 8억에 판 겁니다. 원희룡 후보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재밌는 대목인데, 제주도지사가 되면서 서울 아파트 판 건 10억 원 넘게 오를 걸 몰라서가 아니다. 공직자는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라고 지난해 7월에 원희룡 TV에서 얘기를 한 바 있군요. 오를 거 알지만 내가 제주도지사 하면서 서울에 살지도 않은데 제주에 집 한 채 없고 서울 목동집을 고수하는 게 양심에 걸렸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일종의 남편의 고집 때문에 부인은 26억 갈 수 있는 집을 8억에 처분한 셈이 된 겁니다. 전재수 의원님, 민주당에서는 이 원희룡 지사의 국토부 장관 발탁에 대해서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전재수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봐야죠. 봐야죠, 일단. 예, 예. 근데 그 사실은 이제 지난 2, 3년 사이에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정부 정책의 실패도 물론 큰 몫을 하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세계적으로 넘치는 유동성의 힘.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 워낙 많이 풀려 있기 때문에 이 유동성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 가격표를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를 전부 밀어올리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코인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모든 자산 가격을 폭등시켰던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주택 가격 폭등의 결과를 낳았는데, 다행히 이제 원희룡 내정자께서 이제 국토부 장관을 하게 되는 지금 이 시점에는 물가가 엄청나게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각국의 중앙은행은 시중에 풀려 있는 돈을 유동성을 싹 다 이제 흡수를 해야 되거든요. 금리 인상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유동성이 축소가 되고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을 잡기에는 굉장히 대내외적 환경 자체가 굉장히 좋은 환경입니다. 일단 운이 좋다. 아주 좋습니다. 환경적으로. 예, 아주 좋습니다. 환경적으로 굉장히 좋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좀 이게 크게 이제 불리하지 않은 조건에 이 국토부 장관에 취임을 하게 될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대선 캠페인 과정에 여야 후보 막론하고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은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공급 확대, 두 번째는 양도소득세나 이 거래세라든지 뭐 이런 등등 해가지고 이제 세제를 완화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잘 된다면 국민들에게 절망감을 줬던 부동산 가격은 상당히 안정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아마 원희룡 내정자가 잘하면은 국토부 장관으로서 상당히 이 객관적 환경으로 보거나 여러 가지 볼 때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이제 타이밍에 입각을 하게 될 것 같아, 이런 이제 생각이 들고요. 윤석열, 요 말씀은 제가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윤석열 당선자께서 이번 8분의 이제 장관 내정자를 발표를 하시면서 할당과 안배는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실력 위주로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좋습니다. 실력이 있어야 되겠죠. 국민들의 삶을 기본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장관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부분은 좀 아쉽죠. 예를 들면 최근에 가장 핫한 뉴스가 뭐냐면은 미국의 1789년도에 연방 대법원이 설립이 되는데 233년 만에 흑인 여성이 대법관이 됩니다. 233년 만에. 이게 소위 말해서 할당과 안배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최고 법원의 어떤 다양성을 확보하게 됐다라는 의미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역사적 순간이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할당과 안배가 없었다 보다는 조금 더 우리 사회의 어떤 국민 통합이라든지 다양성의 반영이라든지 이런 등등을 할 때 일정한 부분 할당과 안배를 한다 그래서 실력이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양한 분야에서
대한민국이 인재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한번 좀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김병민 대변인, 네. 민주당 인사들과도 그러니까 오랜 시간 정치를 했기 때문에 친분이 있는 인사들이 많다. 네. 다른 장관들에 비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친한 사람들이 많다, 소위. 네. 그러면 이제 청문회 준비하기도 좀 덜 부담스러울 수 있겠네요. 그 국회 내에 일단 올라가 봐야 아는 예. 내용이겠습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 도덕성의 문제, 그다음 역량에 관한 문제인데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원희룡 후보자의 집에 관한 문제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우리가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나타났을 때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논문 표절이나 해당되는 내용의 의혹들이 연결돼 있으면 청문회 벽을 넘기가 상당히 어렵겠죠. 내로남불.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나왔는데 부동산 투기에 같이 연루돼 있는 것처럼 다주택자가 나와서 부동산을 잡겠다고 얘기하면 이 문제가 안 맞을 수 있을 텐데 일단 적어도 집 문제에 있어서 첫 번째 허들을 충분히 넘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정책 역량 그리고 나머지 이 국회 내부에서의 관계 등을 같이 뚫고 넘어가야 되는데 앞서 설명을 주셨던 것처럼 워낙이나 오랜 기간 동안 정치를 하면서 보수 진영의 소장파로 알려진 정치인이다 보니까 충분하게 소통하면서 청문회 벽을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당선인이 평소에 친한 사람이라고 일부러 배제하면 안 된다. 나와 친하더라도 똑똑하면 쓰는 거다라고 말했다라는 윤핵관의 이야기도 동아일보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반응은 어떨까요? 민주당 반응 들어보시죠. 내각을 채우는 데 급급한 주먹구구식 인사 발표였습니다. 기준도 원칙도 철학도 없는 깜깜이 인사에다가 제 식구 나눠먹기식 농공행사 인사로 국민 눈살만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은 이제라도 윤석열 정부의 인사검증 기준을 밝히고 당당히 검증받으십시오. 자, 그런가 하면 윤석열 당선인이 내일이죠? 오늘 월요일이니까 화요일은 내일이잖아요. 내일 대구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퇴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근 유영하 변호사에 대한 지지 연설은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대해서 박 전 대통령이 언급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마음일까도 사실 정치권에서 많이들 궁금해해 왔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박 전 대통령을 찾아가야 한다라는 얘기가 있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게 내일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화요일에 박근혜 대통령님 만나신다는 속보 나왔는데 화요일 날? 네. 그래서 화요일 날 오후 2시인가 4시인가 그 시간이 아까 알려준다고 했는데 화요일 날 아마 오후에 일정이 잡힌 것 같습니다. 김수경 교수님, 내일 그러면 당선인이 직접 대구로 내려가서 박 전 대통령을 만난다는 건데 2시인가 4시인가 뭐 오후라고 얘기했잖아요.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할까요? 참 어떻게 보면은 좀 껄끄러운 관계일 수 있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중형을 선고받는데 어쨌든 윤석열 당선인이 뭐 관여했었기 때문에 물론 뭐 검사로서 관여한 거긴 하지만 관여했기 때문에 좀 불편한 관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두 사람이 만나기로 합의를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두 사람이 만나는 게 서로에게 이롭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만남이 이것도 이제 양측이 만나기로 합의를 한 거군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이제 찾아가는 사람이나 만나는 사람이나 한쪽이라도 그게 싫다고 하면은 성사되지 않는데. 막 예컨대 박 전 대통령이 너 오지 마 이러면 만날 수가 없는데 오시라 가겠다 이게 주거니 받거니가 합의가 된 거다. 그렇겠죠. 내가 불편하다고 생각했다면 오지 못하게 했을 텐데 어쨌든 만남이 성사된다는 것은 가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이 만남이 두 사람에게 모두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전격 만남이 성사가 된 걸 텐데요. 무슨 얘기를 나눌까가 사실 초미의 관심사인데 그 박근혜 전 대통령 대구에서 얼마 전에 이제 발언하신 거 보면은 되게 무난한 메시지였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걸 미루어 볼 때 뭐 이렇게 정치적으로 예민한 이야기를 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윤석열 당선인도 그냥 고생하셨다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뭐 어려운 시국에 나라를 잘 부탁한다 정도의 덕담 정도로 이제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드는데요.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과 현 대통령 당선인과의 만남이 될 그 성격이 될 거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어쨌든 탄핵을 당하긴 했지만 이렇게 당선인이 찾아와 주면 어느 정도 면이 서는 그런 이제 효과가 있고 또 취임식 때도 박 전 대통령이 모신다고 했잖아요, 최근에. 그렇죠.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에도 이제 탄핵의 강이라고 할까요? 예. 이제는 그만 이 보수 내부의 분열을 좀 화합하고 탄핵의 강을 건너서 이점에서 가름하고 앞으로 미래로 나아가자 이제 이런 정도의 가름을 할 것 같은데 이날의 만남이 얼마나 잘 성사되고 좋은 메시지를 주냐에 따라서 예. 탄핵의 강을 정말 건널 수도 있고 아니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뭐 유영하 변호사의 대구시장 출마에 대해서 지지 발언 같은 것들도 하고 있고 점점 이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약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기로 마음먹기 시작하면 다시 탄핵의 강을 돌아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마무리되기 위해서 아마 두 분이 만나서 좋은 그림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과 현 대통령 당선인으로서 그리고 어쨌든 같은 당, 같은 진영의 전현직 권력의 어떤 덕담 이런 정도가 예상된다라는 분석입니다. 그런가 하면 윤석열 당선인이 모교를 깜짝 방문했다. 경호원만 대동하고 깜짝 방문했다.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도 몰랐다. 뭐 이런 보도도 나옵니다.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연락도 없이 오셨어요. 아니 그냥 이 근처 지나가다가 네. 아 이거 연락 그대로. 교장 선생님께 바로 연락을 드려야겠네요. 아니. 여기를 갔다가 우리 어린데 여기를 포고에서처럼 해서 여기서 가까이는 가지 말고. 자, 대통령 당선인의 깜짝 모교 방문 모습까지 보셨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뜨거운 뉴스 3가지 준비를 해봤는데 첫 번째 뜨거운 소식부터 공개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준석 대표와 강용석 변호사의 잡음, 복당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 간에 무슨 일이 최근에 있었는지부터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함께 보시죠. 대선 기간 중 가세연에서 2013년 이준석 대표가 성접대를 받았다라는 의혹을 강용석 변호사가 제기합니다. 이 대표는 사실무근이다. 현재 쌍방 고소고발 상태. 이후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을 강용석 변호사가 했고 국민의힘 복당 신청을 했는데 서울시당에서는 복당 신청을 허용해줬는데 최고위에서 불허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종 불허가 됐습니다. 강 변호사, 복당 안건 상정 전날 나한테 전화해서 복당 시켜주면 고소고발 취하하겠고 영상을 내리겠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일종의 폭로를 이준석 대표가 합니다. 그러자 강용석 변호사도 폭로 형태의 반박을 합니다. 이 대표가 먼저 복당 시켜줄 테니까 고소고발 취해달라 라고 제안했다는 겁니다. 현재 상황입니다. 이거 뭐 양쪽이 워낙 팽팽하기 때문에 일단 손정희 변호사님 양측의 입장을 좀 다 설명해 주겠어요? 현재 상태가? 일단 서로 이제 그 책임 공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준석 당대표는 악의적인 어떤 허위사실로 나를 공격해왔고 그게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명예훼손으로 이제 고소 조치한 사건이 있고요. 강용석 변호사는 이준석 당대표가 과거에 굉장히 오래전 얘기긴 한데 2023년경에 성상납을 받은 알선수재 혐의가 있다라고 대선 기간부터 당대표 자격 없다, 물러나야 된다라고 이제 공격을 하면서 실제 형사 고소를 했거든요. 고소 고발을 해서 지금 수사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는지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뭐 당대표에 대한 수사가 그렇게 이제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여지는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사건이 접수되면 결말이 지어져야 되는데 결말이 지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게 악의적인 흡집내기다 아니다 맞다 당대표의 자격이 없다 이렇게 공방에 나아가서 이제 개인의 복당 문제를 둘러싸고 복당 관련해서 이런 정치적인 어떤 거래의 시도가 있었다라는 내용까지 폭로가 예. 돼서 이거는 공당의 어떤 당대표로서는 사실관계가 맞다면 매우 치명적인 도덕성의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예. 생각이 들고요. 녹음 내용 자세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이 이야기는 결국 강용석 변호사의 복당과 관련된
이익에 관한 문제잖아요. 예. 이런 것들을 당대표의 혼자의 권한으로 이걸 처리해 줄 수 있는가, 복당을 시켜준다고 당대표가 시켜주면 시켜주는 건가, 결국은 다수의 어떤 최고위에서 불결됐다는 것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지나친 어떤 정치적인 공방들이 아닐까라는 점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요.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다고 한다면 신속하게 수사를 해서 예. 가타부타 결론을 내려줘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손정희 변호사님이 이슈 잘 정리를 해주셨고 지금 워낙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기 때문에 두 가지가 공방입니다. 첫 번째는 이준석 대표가 성접대를 받았느냐 아니냐, 의혹의 진위 여부를 두고 양측이 팽팽하고, 이 두 번째는 소위 강용석 변호사의 복당을 받아주느냐 마느냐를 두고 정치적인 딜이 있었느냐, 그 딜을 누가 먼저 제안했느냐라는 걸 두고도 양측이 진실 공방. 이 두 가지 전선이 현재 형성돼 있다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주장과 강용석 변호사의 주장을 하나하나씩 지금부터 짚어보고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 들어볼 텐데요. 일단 이준석 대표는 강용석 변호사와의 통화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이 대표가 먼저 공개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영상과 고소를 내리고 취하하는 조건으로 복당 딜을 걸어왔다라고 주장합니다. 아이고 우리 대표님 왜 그러고 있어요? 왜 그러고 도대체? 응? 아 그거 다 저 뭐야 고발도 취하고 아니 다 고발은 무슨 영상도 아니고 왜 내리고, 그러고 있어요? 도대체 왜? 영상도 다 내리고 다 할게요. 하여간 우리가 딱 없애면 그다음엔 뭐 아니 다 서로 길게 얘기할 필요 없는데 왜 그러고 있냐고요? 하여간 뭐 그 잘 대표님이 뭐 응. 대표님이 잘 해주셔주면 뭐 맞은 대표님 보시죠 뭐. 뜻이 제일 중요하죠 뭐. 네. 대표님 뜻이 제일 중요하죠 뭐. 이준석 대표가 공개한 녹취 중 일부입니다. 이 대표의 주장은 이 녹취록을 공개하며 고소를 취하고 영상을 내리는 조건으로 복당을 시켜달라라고 강용석 변호사 측이 딜을 해왔다는 게 이 대표의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서 강용석 변호사는 반박을 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강용석 변호사의 반박입니다. 이준석 대표 측에서 영상을 내려주고 고발을 취하면 복당을 허용하겠다라고 제안을 했고, 그 가운데서 이준석 대표와 가까운 특정 언론사 기자도 동원이 됐다, 메신저 역할을 했다라는 게 강용석 변호사 주장입니다. 서로 못 믿으니 직접 당사자 간 통화가 필요하다고 해서 전화를 내가 했던 거다. 물밑 협상을 먼저 제안하고 주도한 건 이준석 대표 측이다라고 반박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과 관련된 녹취를 다시 공개합니다. 본인이 허위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 녹음을 들으시면 알겠지만 허위라는 말 한마디도 안 나와요. 왜 그런 거짓말을 해요라고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만일에 거짓말이면. 이게 지금 가 제보를 했대요. 가세연이 저한테 어제 그저께부터 계속 확인 전화가 와요. 그래갖고 저는 모르는 일이다. 그럼 쟤네가 말하는 것 중에 쟤네가 뒷받침하는 내용을 갖고 있는 게 뭐예요? 그러면 쟤네가 무슨 녹취 이런 거 얘기하는 건 어떤 거예요? 녹취는 다른 사람들이겠죠. 제 녹취는 없어요. 그럼 수사 기록은 뭐예요? 그럼 수사 기록 대전지검 어쩌고 하는 거. 장사님 그럼 내일 제가 사람을 한 명 대전 좀 보낼게요. 좀 만나주시고 상황 좀 저희가 파악할 수 있도록. 성상납과 관련돼서 의전 담당했던 사람과 이준석 대표가 지난 대선 기간 중에 통화한 내용이라며 강용석 변호사 측이 공개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강용석 변호사의 주장은 사실무근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 대표의 측근을 왜 내려보내서 투자하겠다라는 약정서까지 쓰느냐. 성상납은 사실이다라고 강용석 변호사는 주장을 합니다. 김수경 교수님, 기자 출신이시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두 가지예요. 성상납이 사실이냐 아니냐, 복당을 두고 누가 먼저 딜을 했느냐. 어떻게 보세요? 이제 이준석 대표가 녹취 파일을 공개했잖아요. 자신의 SNS에 강용석, 가세연 그 대표하고 이제 통화한 내용을 이제 공개를 했는데, 이제 그냥 일반인이 듣기에는 일반인은 모르는 둘만이 아는 뭔가 맥락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성상납이 없었는데
성상납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러면 그거 가지고 복당을 하니마니를 거래를 제안했다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던가 화를 낸다거나 뭔가 굉장히 쨍하고 부딪히는 내용이어야 되는데 둘의 대화 내용이 일반인은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뭔가 둘만 알고 있는 맥락이라는 게 존재하는 것 같았기 때문에 이게 성상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확실히 말할 수는 없지만 이전에도 이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좀 얘기가 되지 않았었나라는 추측을 좀 가져볼 수가 있고요. 사실 뭐가 진실인지는 알 수 없지만 사실 차라리 이 차제에 수사를 제대로 해가지고 성상납이 있었다면 그런 사람이 여당 대표를 할 수 없는 노릇이고 성상납이 없는데 이런 식의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한 사람의 정치적인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한다면은 그런 사람도 영원히 정치계에서 퇴출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아예 그냥 깨끗하게 수사를 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김수영 교수님 개인 견해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야 전문가들 의견도 좀 궁금합니다. 먼저 김병민 대변인님. 예. 이게 결국은 복당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 대표가 저걸 봐라. 지금 다 영상 내리겠다고 하지 않았냐. 나를 향한 의혹 제기도 다 거짓이다. 라는 어떤 일종의 의도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폭로전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에 관련된 녹취를 이제 강용석 변호사 측에서 공개를 하게 되니까 또 강용석 변호사와 이준석 대표가 통화했던 내용들을 다시 이준석 대표가 공개하면서 사실상 진흙탕 싸움처럼 번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굉장히 걱정과 우려가 큽니다. 강용석 변호사 같은 경우도 경기도지사에 출마하기 위해서 사실 복당 문제가 불거졌던 터고요. 지금 벌써 4월 중순 정도이기 때문에 한 달 반 정도 뒤면 이제 지방선거가 예. 실질적으로 실행이 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국민의힘의 당 대표 그리고 또 특정 굉장히 유튜브 진영에서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강용석 변호사 간의 다툼이 이렇게 확산돼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 과연 앞으로 치러지게 될 경기지사 선거를 비롯한 새로운 정부의 출범 이런 과정에 어떤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을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누가 맞는지를 떠나서 도움이 안 된다. 당에. 전체적으로 이준석 대표도 강용석 변호사도 누구보다 정권 교체를 원했던 사람들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여주고 있는 행동 자체가 정권 교체를 실행하고 나서 성공한 정부를 받침하기 위해 해야 되는 정치인과 인플루언서의 영향력들을 비교해 봤을 때 조금 자제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금 나오고 있는 저 녹취들을 지켜보게 되면 예. 작년 연말의 모습일 텐데 그때가 이제 이준석 대표가 선거 중간에 굉장히 큰 갈등을 좀 일으켰던 상황 당선인과 이었고 그때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강용석 변호사가 진행하는 그 유튜브 방송에서는 또 거친 공세들이 같이 오갔던 때거든요. 근데 그 뒤로 이준석 대표도 정권 교체를 위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할을 하겠다고 같이 또 국회를 가서 당선인과 끌어안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왔는데 다시 모든 것들이 도돌이표처럼 반복되는 것 같아서 매우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진실에 대한 여부는 진실대로 밝힐 수 있는 문제지만 이게 정치적 사건으로 비화가 되면서 번져나가게 되는 게 결국 누구한테 도움이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물론 이제 이준석 대표 측의 해당 의혹에 대한 반론은 나에 대해서 거짓 음해 주장을 하도하니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사람 보면서 만날 수는 있다라는 반론도 현재 존재합니다. 전재수 의원님, 문제가 됐던 의혹 여부는 이 경찰 수사가 나와야 밝혀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자리에서 진위 여부를 우리가 뭐 가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적어도 복당을 두고 누가 먼저 소위 딜을 주도했는지는 지금 논란이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재수 의원님은? 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전혀 모르겠습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최근에 가장 뜨거운 두 분입니다. 예. 이준석 대표는 보수 진영 안에서 가장 뜨거운 분이고 예. 강용석 변호사는 보수 진영 바깥에 유튜브로 이제 상징되는 야전에서 가장 뜨거운 사람인데 가장 뜨거운 두 분이 이제 붙었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진실이 무엇인지는 이제 결국은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수밖에 없고 다만 이제 좀 아쉬운 것은 이게 이 두 분이 이제 정치를 하시는 분들인데 이게 정치라는 것이 갈등과 분열이 있는 곳에 뛰어들어 가지고 갈등과 분열을 완화시키고 또 싸움이 있는 곳에 뛰어들어 가지고 싸움을 뜯어 말려 가지고 뭔가 좀 싸움을 하지 않도록 중재하고 조정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인데 이 뜨거운 두 분이 사실은 갈등과 분열이 있는 곳에 오히려 더 큰 갈등과 분열을 또 싸움이 있는 곳에 어떻게 보면 더 큰 싸움을 계속해서 붙여왔던 보수 진영 내와 보수 진영 바깥에서 가장 뜨거운 인물들인데 이 두 분이 붙었어요. 저는 어떤 것이 진실일지
굉장히 이제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고 예. 적어도 정치를 하려면 뭔가 국민들에게 뭔가 이 희망은 되지 못할지언정 이 국민들에게 어떤 이제 민폐가 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사실은 이 두 분의 논쟁을 통해서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가지게 됩니다. 예,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뜨거운 소식 공개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두 번째 뜨거운 인물은 김건희 여사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SNS를 다시 공개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과거의 SNS도 게시물도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1일 1 게시물 SNS도 뜨겁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자, 김건희 여사가 아무래도 반려동물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보니 폐 양식장에서 취미로 고양이 해부를 즐기다 학대범을 강력히 처벌해 주세요. 그동안 동물학대 관련 수많은 청원이 올라갔고 열심히 퍼나르며 분노했지만 여전히 끝이 없는 싸움이다. 라고 이제 동물권 보호 관련된 목소리를 SNS에서 최근 많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코바나 컨텐츠의 직원에게 직접 김건희 대표가 만든 표창장 사진도 있습니다. 위 사람은 평소 투철한 환경보호 정신으로 종이컵을 절약하고 텀블러를 사용하여 모범이 되었다라며 직접 손으로 그린 표창장을 수여하는 사진도 올라왔고 사진을 받은 분은 이제 텀블러를 써서 표창을 받았기 때문에 텀블러를 함께 들고 사진을 찍은 모습도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김건희 여사의 SNS에서 소위 유명한 셀러브리티, 셀럽들이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이영애 씨, 유지태 씨, 안성기 씨, 이경규 씨도 등장을 했다고 하는데 김수경 교수님, 이런 분들 유명 연예인들 배우들이 왜 김건희 여사의 이제 과거 SNS에 계속 등장을 하는 거죠? 이제 원래 미술 전시 기획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해서 유명인들이 기획전을 찾아오거나 했을 때 이제 사진을 찍어서 그거를 이제 SNS 상에 이제 올린 건데요. 아무래도 이제 자신이 기획한 전시가 홍보가 잘 되어야 되다 보니까 유명인들의 사진들을 이렇게 SNS에 과거에 올린 것들이 이제서 다시 그 SNS가 공개되면서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인데요. 물론 뭐 과거에 올린 게시물에 대해서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SNS 활동이라는 게 또 개인의 자유인 점이 있기는 하지만 저는 약간 이 김건희 여사의 SNS 활동에 대해서 조금은 비판적인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그 본인의 문제로 이제 기자회견까지 해서 자기는 아내로서 내조만 열심히 하겠다라고 이제 대중하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물론 SNS라는 게 엄청난 영부인으로서의 어떤 역할이라든가 활동은 아니지만 기억하시겠지만 대선 내내 그리고 지금까지도 윤석열 후보 혹은 윤석열 당선인의 정치적인 행보에 많은 부분 공격을 당한 것이 김건희 여사나 또 그 장모의 일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본인은 좋은 뜻에서 SNS를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윤석열 당선인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일들이 계속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본인은 사인이 아닌 공인이므로 그리고 대중하고 약속한 부분도 있으므로 좋은 뜻에서 SNS를 하신다고는 하지만 최대한 자제하셔서 그런 관심이 불필요하게 김건희 여사에게 가서 혹은 또 정치적으로 윤석열 당선인에게 부담을 주는 그런 행보의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낫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예, 저 가운데 손정희의 변호사님, 누리꾼 일부와 또 조국 전 장관 지지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SNS 게시글이 하나 있는데 바로 아까 그 표창장, 직접 만들었던 표창장 수여한 장면과 텀블러를 들고 있는 저 SNS가 누리꾼들 일부와 조국 전 장관 지지자들 사이에서 논란입니다.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게 바로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씨 그리고 조 전 장관의 딸 표창장 위조를 탁 겨냥한 것 아니냐라는 뭐랄까요? 이거 반발심 이런 게 조 전 장관 지지자들과 일부 누리꾼들 사이에 갑론을박이라고 합니다. 손정희 변호사님 어떤 논란이죠? 공교롭게 이제 시점이 조민 씨에 대한 이제 고려대,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이 나오는 시점에 이런 상장을 올리다 보니까 조민 씨가 그렇게 이제 입학 취소까지 이르게 된 것은
표창장을 위조했다라는 이제 혐의와 비행위로 이제 그 고졸 신분이 되는 상황에서 올려서 혹시 이게 조민 씨를 겨냥해서 이제 악의적인 목적으로 조롱한 거 아니냐라는 일부 네티즌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던 거고요. 그 텀블러는 왜입니까? 텀블러는 사실은 애초에 목적은 환경보호 캠페인을 하고자 저렇게 상장을 올렸는데 공교롭게 조민 씨 이제 사건이 터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시점은 조민 씨 보도가 나오기 하루 전에 SNS를 올렸기 때문에 미리 예측해서 저걸 올린다는 거는 상정하기 어려워서 그런 의도는 있지 않았다라고 이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SNS를 활발하게 하면 일반인들도 자칫 잘못해서 잘못 해석돼서 실수 때문에 남들에게 비난을 받는 일이 있었고 김건희 여사도 대선 기간에 그런 개사가라든가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던 거지만 정치적인 논란을 야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본인은 의도하지 않았는데 하필 공교로운 시점에 조민 씨 소식과 겹치면서 이제 네티즌들이 표창장으로 지금 취소되는 사람 놀리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으니까 항상 자기 검열을 열심히 해서 혹여라도 남에게 좀 피해를 주거나 상처를 주지 않거나 또는 정치적인 논란이 야기되지 않는가에 대한 굉장히 경계하는 SNS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칫 실수해서 올렸다가는 또다시 어떤 논란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SNS는 안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두 분의 개인 의견 전해드리고 있고 그러니까 일종의 이런 거군요. 그 표창장을 위조했다라는 혐의로 입학이 결국 이제 최근에 조 전 장관 딸이 취소됐으니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뭐랄까요 기분이 안 좋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걸 직접 이제 표창장을 써서 수여하고 텀블러는 아마 그거 같아요. 이제 조국 전 장관 지지자들이 반발하는 이유가 조국 전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과 만날 때나 조 전 장관이 출근길 항상 이 텀블러를 들고 다녔잖아요. 그것도 다른 색깔의 텀블러를 다양하게 들고 출근했던 모습이 조 전 장관의 어떤 상징과도 같은 거였는데 그 텀블러를 들고 표창장을 직접 만든 표창을 수여했으니까 누구 사람 놀리냐 아마 이런 것 같은데 복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기다 아니다. 상상력이 의도했다 아니다. 너무 풍부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그 상장에 대한 날짜를 보면 4월 4일이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식목일 바로 전에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코바나 컨텐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텀블러 사용에 대한 나름대로의 활동에 대해서 좀 의미 있게 평가하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김건희 여사가 하고 있는 SNS의 여러 키워드들을 보게 되면 환경에 대한 부분, 또 동물권에 대한 반려동물들과 함께 오랜 세월을 또 같이 지내왔기 때문에 이런 일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일을 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에 뛰어들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그늘지거나 누군가가 챙기지 못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보편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언급들을 하고 거기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키는 일을 대통령의 배우자가 하게 된다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정치적으로 민감하거나 적극적인 정치 활동이 아닌 사회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아주 조용한 행보들을 차분하게 이어갈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저걸 상장을 만약에 이제 손으로 쓴 게 아니라 출력을 해서 그 진짜 직인이 찍혀 있었다면 아마 이런 논란은 좀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세 번째 핫쌈 함께 보시죠. 마침 연결이 되는군요.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씨 이야기인데 조민 씨의 대학원, 그다음에 대학교 학부가 잇따라 입학이 취소되자 정경심 씨가 최근에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다고 합니다. 쓰러졌다고 하는데 어찌된 일일까요? 김소영 교수님 무슨 일입니까? 지금 정경심 교수가 이제 수감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건강이 매우 안 좋아져서 지금 외부 병원으로 이송이 됐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얼마 전에 딸 조민의 부산대와 이제 고려대 입학 자체가 이제 취소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고졸 출신이 돼버린 셈인데 그것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아마도 건강이 악화된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적지 않은 나이에 이제 감옥 생활을 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건강이 지금 염려되는 상황인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죄를 지은 것은 맞고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조민 씨의 어떤 표창장 위조라던가 이런 위조가 실제로
입학에 미친 영향이 미미하기 때문에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벌이게 되면 사실 인간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어떤 연민이라든가 동정 같은 것들도 일거에 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정경심 씨의 건강 너무 중요하고 잘 마음 추스리고 몸 추스리기를 바라지만 또 조국 교수나 정경심 교수 역시도 이 결과에 대해서 이것이 부당하다라는 식의 이야기 전개는 결국 국민들의 마음을 더욱 돌아서게 할 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김수현 교수님 의견 들어봤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연이어 SNS를 올리면서 윤석열 당선인을 비판을 했습니다. 보도가 되고 있는데 조 전 장관 SNS 내용입니다. 조국 가족에 대한 윤석열 잣대를 윤석열 가족과 윤 정부 인사에게 적용하라. 조 전 장관의 SNS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가족이 처한 일에 대한 분노를 윤석열 당선인에게 지금 표출하고 있다는 분석이 조간신문 일부에서 보도되고 있고요. 또 다른 SNS도 있습니다. 부산대학 고려다가 딸의 입학을 취소했다. 아비로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에게 이제 만족하시냐를 묻고 싶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엄밀히 따지면 딸의 입학이 취소된 건 아비와 어미, 조 전 장관의 표현을 빌리면 방송용어로 순화하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조 전 장관 부부의 표창장 위조 등의 행위 때문에 딸의 입학이 취소된 것인데 이걸 조 전 장관이 윤석열 당선인에게 이제 만족하시냐라고 글을 올려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시점에서 여야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일단 인수위의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렇게 반박합니다. 그것을 왜 당선인께 물으시는지 좀 의아한데요. 납득이 되십니까? 조민 씨에 대한 입장이 아니라 새로운 그 윤석열 정부가 이끄는 대한민국은 이전에 문재인 정부의 인사들이 국민들께 실망을 안겨드렸던 여러 가지 공정의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말씀은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겠습니다. 자, 여야 두 분께 묻겠습니다. 딸의 입학 취소, 조 전 장관, 윤석열 당선인에게 이제 만족하냐라고 물었습니다. 인수위에서는 그걸 왜 우리한테 묻냐라고 반문했습니다. 여야의 의견 들어보죠. 김병민 대변인. 조국 전 장관이 저 멘트를 국민한테 하게 된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 전 장관 가족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의혹을 제기하고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던 건 윤석열 당선인이 아닌 많은 국민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우린 이거 여론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런 여론을 바탕으로 공정한 법적 집행, 수사에 나섰던 검사들의 모습들도 함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모든 법적 결과들이 나타나게 돼서 조 전 장관과 조 전 장관 가족이 했던 말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만족하냐 이런 방식으로 국민께 얘기를 하기 시작한다면 대한민국의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고위공직자로서 일말의 양심이 없는 것은 아닌지 저는 이렇게 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조국 전 장관 관련된 이런 일들 또 딸에 대해서 입학 취소들이 다 결정되고 난 상황들을 지켜보게 되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조국 전 장관을 임명하면서 했던 얘기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된다라고 했던 얘기들도 떠오르게 됩니다. 예. 그럼 이렇게 임명했던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조국 전 장관은 어떤 물음을 던지고 싶습니까? 숱한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대해서 조 전 장관이 해야 될 유일한 길은 고개를 숙이면서 국민 앞에 송구하고 죄송하다고 하는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가 필요할 텐데 그 사과 한마디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조 전 장관 가족의 일 때문에 민주당이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에도 조국의 강을 건너야 되는지 마는지를 두고 아직까지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일이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조국의 강을 건너야 되는지 마는지를 두고 민주당 내 혼란들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법과 원칙, 절차에 따라서 내려진 결정에 대해서 겸허한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전재수 의원님은요? 뭐 민주당이 뭐 조국의 강을 건너니 못 건너니 이것은 뭐 당내에서 크게 논란은 되지 않을 거다. 이미 이제 당의 입장은 이미 송영길 대표를 통해서 이미 정리가 된 것이고요. 다만 이제 윤석열 당선자께서 대통령이 되는 그 과정을 보게 되면 결국은 검사를 하시면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수사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이제 감옥으로 보내고 그리고 조국 전 장관, 법무부 장관 수사를 하면서 그 부인인 이제 정경심 교수를 이제 감옥에 보내고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어떤 공정과 정의를 상징하는 정의로운 검사 이런 이제 이미지가 대통령이 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을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보게 되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지금 건강이 안 좋으셔가지고 이제 중간에 특별 사면을 받아서 나오게 된 것이고, 지금 정경심 교수도 딸의 어떤 입학 취소 과정을 거쳐가지고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수사 과정에서 보게 되면 홍준표 전 대표가 이전에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이야기를 했듯이 100명이 넘는 검사와 수사관들을 동원해서 무려 80군데가 넘는 곳에 압수수색을 합니다. 그리고 3심 과정을 거쳐서 유죄가 확정되기는 했지만 이게 7대 스펙이 전부 다 허위였다라는 것이 유죄로 인정이 돼가지고 정경심 교수가 지금 4년의 징역형을 받아가지고 지금 구속이 돼 있는데, 이 7대 스펙이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체험 활동이 위조가 된 것이다, 허위다. 그 다음에 이제 인턴 활동이 허위다라는 것인데, 체험 활동과 인턴 활동이 전혀 없었던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은 인턴을 하루에 8시간 하게끔 돼 있는데 3시간, 4시간밖에 안 했다. 체험 활동을 한 달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한 7, 8일밖에 안 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안 한 것이 아니고 하기로 한 것을 다 채우지 못해가지고 전부 유죄 판정을 받은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인간적으로 아마 조국 장관이 윤석열 당선자를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김건희 씨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7대 스펙이 조민 씨가 전부 허위로 해가지고 유죄가 됐는데, 허위 이력이라든지 허위 경력이라든지 허위 수상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비교를 하면 이제 조국 장관 입장에서는 저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죠. 예. 인간적인 어떤 측면에서 드린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당선자께서 대통령이 취임을 하시게 되면 공정과 상식, 공정과 정의라는 그 이미지가 혹시라도 훼손이 된다면 조국 장관의 이야기는 그냥 듣고 넘길 만한 이야기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다양한 의견들 함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3번째 이야기 시작할 텐데요.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고, 이번 지방선거 때 특히 경기도지사 선거가 대선을 방불케 할 정도로 굉장히 여야에게 중요하다라는 평가가 중론입니다. 주제 공개합니다. 불붙는 경기 대전, 경기 대첩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위력은 과연 얼마나 될까? 이것도 관심 사안입니다. 여야의 경기도지사 후보군들 열기가 상당히 뜨겁습니다. 먼저 유승민 전 대표와 김은혜 의원이 공약 경쟁을 뜨겁게 벌이고 있습니다. 유승민 후보, 가장 큰 화두는 경제다. 경기도에서 이재명의 그림자를 확실히 걷어낼 것이다. 기본 시리즈 대수술 시작할 것이다 라고 선명성을 강조했습니다. 김은혜 후보, 24시간, 24시간 영업 자유를 보장해서 자영업자와 국민의 소중한 일상을 회복시킬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방역 정책을 비판하면서 역시 선명성, 두각의 두 후보가 나섰습니다. 여론조사를 보니까 뭐 상세한 지표는 저희가 차제 여론조사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만, 김명미 대변인, 뭐 엎치락뒤치락하는 여론조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유승민 전 대표가 압도적으로 1등을 달린 여론조사도 있고, 상당히 박빙인 가운데 뭐 김은혜 의원이 1위로 발표된 여론조사도 있는 것 같고, 네.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상당히 좀 뜨거운 것 같아요. 경기도 내에 당을 이제 대표하고 있는 당협위원장 그리고 국회의원들 전체적인 여론들을 쭉 보니까 김은혜 대변인이 경기도지사의 출마를 선언하고 난 다음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심상치 않다. 예, 이런 부분들의 분위기는 분명히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가 초창기에는 선명성보다는 중도로서의 외연확장을 굉장히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에서 열세를 분명하게 보였던 곳이기 때문에 더 많은 중도층들의 마음을 끌어와야 선거 본선이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잘된 점은 그대로 이어받고, 네.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 보완하겠다, 이렇게 초창기 메시지가 나왔는데, 지금 보게 되면 기본 시리즈를 확 뜯어고칠 거다라고 메시지가 나오는 걸 보니까 이번 경선이 간단치 않다. 확실하게 좀 선명성을 강조하면서 이 부분을 끌어올려야겠다는 위기감들이 고조가 된 것 같습니다. 본선에 가려면 일단 경선부터 통과해야 그렇죠. 되니까 그걸 좀
경선에 좀 집중하겠다는 의도다. 그러니까 초창기 때는 여론조사 지지율이 다소 좀 낮지 않았는가 평가됐던 김은혜 의원에 대해서 그렇게 긴장하지는 않는 모습이었지만 지금은 그 긴장도가 상당히 올라간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후보가 최종적인 경기도지사의 본선으로 갈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은 누군가 한 명이 딱 낙점돼서 정해져 있는 것보다는 치열하게 하지만 네거티브 공방으로 경선을 치르지는 않거든요. 서로 간의 경쟁력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뜨겁게 경선 국면을 가져가게 되는 게 결국은 본선에서의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라고 저는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국민의힘 유권자 입장에서는 잠시 후에 민주당 주자들 이야기도 나눠보겠지만 둘 중에 누가 이재명 후보의 경기도를 이길 것인가 라는 본선 경쟁력도 아마 따져보겠군요. 그게 가장 핵심일 것이고요. 그렇군요. 근데 제가 늘 더 잘 될 거라고 얘기하게 되는 건 어떤 후보가 되든지 간에 서로 같은 유사한 흐름의 후보가 아니라 서로를 보완시켜줄 수 있는 다른 느낌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승민 후보가 되든 김은혜 후보가 되든 이 두 명이 한 팀, 원팀으로서 선거를 치르게 되면 분명히 부족한 점을 메꿔주면서 전체적인 시너지효과가 날 거다라고 확신합니다. 자, 이에 대응하는 민주당은 김동연 전 대표가 선두를 달리는 가운데 안민석 의원이 나머지 주자들에게 단일화를 제안을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조정식 의원은 단일화 생각해 본 적 없다. 반대예요. 염태영 전 수원시장은 단일화에 동의한다. 어떤 방식이든 합의된다면 가능하다. 그러니까 안민석 의원 입장에서는 현재 여론조사 지지를 보면 손정희 변호사님, 잠시 후에 정확한 수치들은 저희가 차제 분석해드리겠습니다만 김동연 전 대표 역시 경선을 이겨야 본선에 나가는 거니까 안민석 의원 입장에서는 이 3자 단일화가 불가피하겠군요. 일단은 흥행의 어떤 불쏘시개가 돼야 되는 어떤 이슈의 어떤 전환이 좀 필요하다고 본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앞서 보신 것처럼 국민의힘의 경선 과정은 좀 흥미진진하고 대선이 여전히 이어지는 것처럼 대선 때 후보였던 유승민 의원이 나온다거나 또 대선 때 굉장히 주요한 역할을 했던 김은혜 대변인이 지금 뛰어들므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상대적으로 민주당은 이미 이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서 이제 낙선을 하고 어느 정도의 흥행이 될 만한 조짐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다 보니까 이 3자 단일화 과정에 어떤 이벤트를 만들고 또다시 경선 과정에서 이벤트를 만들어서 좀 국민들의 관심을 받고자 하는 전략을 세운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살신성인에서 선당후사 정신으로 내 집은 포기하고 내가 이렇게 3자 단일화에 불리한 조건이라도 내가 응하겠다 이런 모습들을 보인다고 한다면 또 국민들이 관심 가져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 아이디어가 좀 나와야 되는 상황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근본적으로 민주당은 좀 새로운 혁신의 모습을 보여야 되고 새로운 인물이 필요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기존 인물들로 대선을 치렀고 여기에 조금 흥미를 잃으신 국민들이 있으니까 좀 외부에 있던 민주당 사람들이 아닌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지지하고 존경받는 사람들이 좀 와줘야 좀 새로운 어떤 바람 이런 것들이 불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정계에서 이재명 전 후보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나갈 거다. 혹은 당대표에 나갈 거다라는 설들이 많습니다. 하태경 의원이 이에 대해서 공개 비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 후보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온다든지 당대표에 나오면 이 100% 명탐 대실됩니다. 약간 수면 위로 가라앉아 있던 여러 가지 대장동 비롯 이런 이슈들이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폭로전이 시작될 겁니다. 경쟁자 측에서. 자, 그런가 하면 앞서 손정혜 변호사님 굉장히 중요한 의견 주셨는데 여야를 떠나서 막론하고 새로운 인물의 어떤 수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는데요. 민주당의 박지원 청년 비대위원장이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의 출마를 두고서 이재명이랑 누가 더 친하나 내기하는 거 지금 아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돌직구 발언을 날린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재명 팔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들어보시죠. 송 전 대표 출마가 이재명 고문 작품이라는 여론도 흘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마케팅 전략으로 삼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선거를 하는 것이지 이재명이랑 누가 더 친하나 내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 이거 박지원 청년 비대위원장의 돌직구 발언이에요. 지금 당내에서 친 이재명계, 반 이재명계의 선거 잡음이다라는 일각의 조간신문 보도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김승현 교수님, 이를 지켜보는 당 외부의 인사, 청년 비대위원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지금 우리는 선거를 하는 것이지 누가 이재명 친하기 내기하는 게 아니다. 그걸 마케팅을 삼으면 안 된다. 나름 작심 발언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서울시장도 그렇고 경기지사도 그렇고 계속 다 후보들이 내가 이재명의 측근이다. 이재명의 마음, 명심은 나를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 어필하는 식으로 자신의 이제 어떤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이런 식의 것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당초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앉을 때, 그 자리에 앉을 때 사람들이 좀 의혹이 있었던 게 그냥 상징적으로 젊은 여성 외부 인사를 비대위원장으로 앉히고 실질적으로 어떤 그의 발언이 영향력이 없지 않겠냐라는 의혹의 시선도 많았습니다. 예. 그런데 최근에 아시겠지만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부동산 정책 실패에 책임 있는 사람은 지방선거 나가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예를 들면은 노영민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 지금 충북에서 지사로 단일 후보로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거봐라,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말이 안 먹히지 않냐. 그냥 얼굴만, 상징만 소비하려고 그 사람 앉힌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우리 명심을 누가 더 강하게 받고 있는지 자랑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것이 정말 먹히고 있으려면은 뭐 송영길 서울시장이라던가 이런 분들의 이제 출마가 좀 저지되어야 그래도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말이 먹히는구나. 이 사람을 그냥 앉혀놓은 게 아니구나라는 것이 될 텐데 만약 이번에도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말이 전혀 먹히지가 않고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이재명의 마음은 나를 향해 있다. 이런 식으로 예전에 선거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계속 서울시장이나 경기도지사 이런 데 나가게 되면은 결국은 그런 비판. 아,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결국 그냥 상징만 소비하기 위해서 앉혀놓은 거야 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런 여론에 대해서 송영길 전 대표는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다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기기 힘든 선거에 당을 위해서 희생한다는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다. 경선에서 정정당당히 후보를 가려내면 된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월요일 아침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